수원병원 장례식장 창문 틈으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파고들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였지만 고작 28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난 시동생 이민호의 죽음을 둘러싼 그 기이한 침묵보다는 차갑지 않았다. 벽시계 바늘은 어느덧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늦은 조문을 왔던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고 빈소에는 향냄새와 식어버린 육개장의 비릿한 냄새만이 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단조로운 독경 소리는 마치 살아남은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다. 박지영은 검은 개량 한복 상복에 깃을 여미며 몸을 떨었다. 이틀 꼬박 빈소를 지키느라 다리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머릿속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끼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국화꽃밭 한가운데 노인 민호의 영정사진에 박혀 있었다. 사진 속 민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던 형수에게 갓 구운 군밤 봉지를 몰래 쥐어주던 그 따뜻했던 미소 그대로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다. 어이. 여기 소주 좀 더 가져와. 도우미 아줌마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정막을 깨고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나왔다. 남편, 상철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반쯤 비어버린 초록색 소주병을 쥐고 있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지영은 남편을 너무나 잘 알았다. 저건 슬픔에 겨운 술주정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불안이 가득했다. 상철은 연신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초조한 눈빛으로 출입구 쪽을 힐끔거렸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혹은 누군가가 들이닥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빈소 구석, 병풍 뒤쪽에는 민호의 여자친구인 김수진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가녀린 어깨가 간헐적으로 떨리는 것이 보였다. 지영은 문득 이상한 점을 느꼈다.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슬픔보다는 공포에 질린 짐승 같은 모습이었다. 장례식장 직원이 잠시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수진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관이 안치된 병풍 뒤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떨리는 손이 코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무언가 하얀 봉투 같은 것을 꺼내 관 틈새나 수의 주머니에 넣으려는 것 같았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순식간에 상철이 들이닥쳤다. 그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수진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아, 아파요. 이거 놔요. 수진이 억눌린 신음을 내뱉었다. 상철은 수진을 거칠게 끌고 사람이 없는 비상구 복도 쪽으로 나갔다. 지영은 빈 그릇을 치우는 척하며 슬그머니 그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쓸데없는 짓 하다가 걸리면 너만 다치는 게 아니야. 조용히 입 다물고 집에 가. 상철이 이 사이로 지씹어뱉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지만 섬뜩한 살기가 어린 목소리였다. 지영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동생을 잃은 형이 동생의 연인을 위로하기는커녕 협박을 하고 있다니. 잠시 후 상철은 씩씩거리며 자리로 돌아와 소주를 들이켰고 수진은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빈소를 감쌌다. 밖에서 몰아치는 바람소리와 빈 소주병들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때였다. 지영의 상복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살피고는 식탁 아래로 손을 내려 몰래 화면을 확인했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일회용 번호 같았다. 액정 위로 뜬 짧은 메시지를 읽는 순간 지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눈물을 믿지 마세요. 김치냉장고 아래를 찾아보세요. 진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김치냉장고. 시어머니 댁 낡은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그 오래된 김치 냉장고? 어릴 적 민호가 형에게 혼날 때마다 숨곤했던 그곳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지영은 식은땀이 배어나오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누가 보낸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일까? 그녀는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허공을 향해 답을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 끝에 걸린 것은 출입구 쪽에 서서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남편, 상철이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아내를 보는 눈빛이라기엔 지나치게 날카롭고 의심스러웠다. 남편의 섬뜩한 감시 속에서 도착한 의문의 문자. 과연 지영 씨는 무사히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도 지영 씨와 함께 숨죽이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의 디테일이 흥미로우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숫자 별표 8분 별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가족 문제, 거장 머네이 채널의 식구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별표 알림 설정, 종소리, 별표를 켜주세요. 단 하나의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더 놀랍고 감동적인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김치냉장고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 진실을 확인하러 계속 가보시죠. 지영은 터질 듯 요동치는 심장을 애써 억누르며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검은 상복 소매 깊숙이 밀어넣었다. 그녀는 짐짓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가에 서 있던 남편, 상철의 눈초리가 그녀의 등 뒤를 날카롭게 훑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뱀이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그 차가운 시선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만 같았다. 무슨 일이야? 안색이 창백해. 상철이 다가오며 툭 내뱉었다.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지영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앞치마를 고쳐매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피곤해서 그래요. 당신도 좀 쉬지 그래요? 내일 입관식도 있는데. 다행히 상철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더니 빈소 구석에 마련된 간이 침대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쓰러지듯 누웠다. 곧이어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6시, 밤새 빈소를 지키던 조문객들도 하나둘 떠나고 장례식장은 잠시 무거운 정막에 잠겼다. 지금이 기회였다. 지영은 시어머니에게 점어님 드실 따뜻한 옷가지와 약을 좀 챙겨오겠다고 둘러대고는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왔다. 수원 외곽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 단지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린 지영의 뺨 위로 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스쳤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호가 살던 집 특유의 냄새 모래된 종이 냄새와 섬유유연제 향기가 훅 끼쳐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형수님, 오셨어요 하며 해맑게 웃던 도련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 집안은 주인 일은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지영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부엌으로 달려갔다. 좁은 부엌 구석, 베란다로 나가는 문 옆에 육중하게 자리 잡은 딤채, 김치냉장고. 그곳은 어릴 적 상철에게 맞거나 혼날 때마다 어린 민호가 몸을 숨기곤 했던 그만의 작은 피난처였다. 제발 있어라. 지영은 입술을 깨물며 무거운 김치냉장고를 옆으로 밀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끄응. 바닥 긁히는 소리와 함께 냉장고가 조금씩 움직였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구석, 그 틈새에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다. 지영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액정이 거미줄처럼 깨진 구형 삼성 휴대폰과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메시지 내용 그대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원 버튼을 꾹 눌렀다. 잠시 후 희미한 빛과 함께 화면이 켜졌다. 배경화면 속에서 민호가 지영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였다. 띠띠띠띠. 현관 쪽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전자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지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은 장례식장에 있고 시어머니도 거기 계신데 도대체 지금 시간에 누가? 띠리리. 경쾌한 잠금 해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지영은 황급히 휴대폰과 수첩을 품속 깊숙이 숨기고 본능적으로 김치냉장고 뚜껑을 열어젖혔다.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다가왔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 최 이사의 수행비서였다. 그는 선글라스 너머로 의심 가득한 눈빛을 쏘아대며 부엌에 서 있는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박지영 씨. 빈소에 계셔야 할 분이 이 새벽에 여기서 뭐 하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천천히 마치 숨통을 조여오듯 지영 쪽으로 한 발자국 다가왔다. 지영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짐짓 태어난 척 김치통 하나를 꺼내 품에 안았다. 그리고 똑바로 고개를 들어 남자를 응시했다. 장례식장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신다는 분들이 계셔서요. 김치라도 좀 가져가려고 왔습니다. 손님들에게 맨밥만 먹일 순 없잖아요. 그쪽은 남의 집에 신발도 안 벗고 들어와서 뭐 하시는 거죠? 최 이사의 수행비서는 지영이 품에 안은 김치통을 미심쩍은 눈초리로 한 번 더 훑어보더니 민호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방 안을 뒤지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영은 그 틈을 타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현관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이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품속 깊이 숨겨둔 휴대폰과 수첩이 무사한지 확인했다. 수첩 맨 뒷장에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다. 팔 닮은 시장 골목, 한씨 아저씨 전파사. 지영은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수원남문, 팔 닮은 시장으로 향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시끌벅적한 호객 소리, 갓 쪄낸 떡 냄새,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 지영은 이질감을 느꼈다. 세상은 이렇게나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는데 동생은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다 떡집 뒤편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허름한 간판을 발견했다. 한일 전파사. 가게 안은 온갖 낡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부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계세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돋보기를 쓴 채 고개를 내밀었다. 한씨 아저씨였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깨진 휴대폰을 내밀자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건 민호 총각 거 아니오.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정을 설명하려 하자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착한 청년이. 쯧쯧. 한씨는 장갑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새댁은 잘 모를 거요. 그 친구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민호 총각, 퇴근하면 종종 들러서 폐부품을 얻어가곤 했어. 그러더니 시장통 독거노인들 고장난 보일러며 라디오며 죄다 공짜로 고쳐주러 다녔지.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심성이 비단결이었는데 형이란 놈이 빚쟁이라느니 뭐니 헛소문 내고 다닐 때도 그냥 웃어넘기던 친구였어. 지영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남편 상철은 민호가 밖에서 사고만 치고 다닌다고 비난했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민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따뜻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이게 유품이 될 줄은 몰랐구먼. 민호가 그랬어.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안에 있는 게 형수님을 지켜줄 방패가 될 거라고. 한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휴대폰을 분해하더니 낡은 컴퓨터에 케이블을 연결했다. 모니터 위로 복구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 가게 안에는 낡은 벽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울렸다. 찾았다. 한씨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숨겨진 폴더 하나가 열렸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한씨는 가장 최근 날짜의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지직하는 잡음 섞인 소리 끝에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 이사였다. 이 대리, 자네가 서명만 하면 돼. 어차피 유령 회사라 추적도 안 돼. 자네 형도 이미 동의했어. 이어서 민호의 단호하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못합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형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 친구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그리고 잠시 후 지영의 심장을 멈추게 할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다. 남편, 상철이었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걔가 좀 꽉 막혀서.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상철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냥 사고로 처리하시죠. 뒤처리는 제가 맡겠습니다. 지영의 입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나왔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퍼석 차가운 물이 바닥을 적셨지만 지영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남편이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끔찍한 진실만이 윙윙거리며 맴돌았다. 천사 같았던 동생과 그를 죽음으로 내몬 형. 그 끔찍한 녹음 파일의 진실 앞에 지영 씨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숨막히는 전개에 여전히 몰입하여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의 디테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댓글창에 숫자 별표 3분 별표를 남겨주세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분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가족 문제, 거작 머네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별표 알림 설정, 종소리, 별표를 켜주세요. 다가올 통쾌한 반격의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고 여러분께 영감을 전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영 씨가 이 충격적인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맞서 싸울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한씨 아저씨의 전파사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던 유리잔 소리가 병원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지영의 귓가에 윙윙거렸다. 수원 장례식장 앞에 내렸을 때 초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추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서 배신당했다는 뼛속까지 시린 전율이었다. 오후 5시.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장례식장 복도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영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똑바로 걸었다. 이제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김수진이었다. 한장 제1장에서 상철에게 끌려나가며 겁에 질려 떨던 수진의 눈빛. 지영은 직감했다. 그녀야말로 이 견고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뜨릴 가장 약한 골이었다. 지영은 여자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멍하니 거울을 보고 있는 수진을 발견했다. 퉁퉁 부은 눈, 핏기 없는 얼굴. 지영은 조용히 다가가 문을 잠갔다. 수진 씨.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언니. 길게 말 안 할게. 이거 들어봐. 지영은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씨 아저씨가 복구해준 파일 중 하나를 재생했다. 최 이사의 협박성 멘트가 좁은 화장실 안에 울려 퍼졌다. 김수진 대리, 자네 남자친구 하나 때문에 자네 부모님 가게까지 세무조사 받게 하고 싶나? 수진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그녀는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오열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 이사님이 민호 오빠가 서명 안 하면 우리 집까지 가만 안 둔다고 해서 제가 오빠한테 그냥 하라고, 눈 딱 감고 하라고 그랬어요. 흑흑. 제가 오빠를 죽인 거요. 지영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수진을 내려다보았다.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울지 마. 내가 정말 민호한테 미안하다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지영은 화장실을 나와 비상구 계단 쪽으로 향했다. 예상대로 상철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초조한 듯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재떨이에는 이미 꽁초가 수북했다. 여보. 상철이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지영을 보자마자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엄마 혼자 손님 받게 하고 제정신이야? 평소 같았으면 미안하다고 했을 지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다. 매캐한 담배 연기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당신, 민호한테 무슨 짓 했어? 뭐, 상철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당신 승진하려고 동생 팔았잖아. 최 이사한테 꼬리치면서 동생 목숨값으로 그 더러운 과장 자리 약속받았잖아. 지영의 목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상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다.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민호는 심장마비가 아니야. 당신들이 죽인 거야. 당신이 뒤처리하겠다고 했잖아. 내가 다 들었어. 당신 목소리. 닥쳐. 이성을 잃은 상철이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지영은 피하지 않고 남편을 노려보았다. 손바닥이 지영의 뺨을 내리치려는 찰나. 빵!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육중하고 고급스러운 클락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상철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더니 사색이 되어 손을 내렸다. 그리고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다. 방금 전까지 아내를 때리려던 야수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비굴하고 굽신거리는 월급쟁이의 얼굴로. 최 이사님 오셨어. 상철은 흐트러진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매며 지영의 귀에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경고하는데 이 뻥끗이라도 해봐. 당신 친정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줄 테니까. 웃어. 손님 맞아야지. 그는 지영을 거칠게 밀치고 비상구를 빠져나갔다. 복도 끝 현관 입구에는 화려한 조화와 함께 최 이사가 막 들어서고 있었다.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최 이사가 빈소에 들어서자 왁자지껄하던 장례식장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그가 위압적인 걸음걸이로 제단 앞까지 걸어오자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상철은 마치 충성스러운 개처럼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그를 맞이했다. 이사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최 이사는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이곤 향을 하나 집어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아주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부의함이 아닌 제단 위에 보란듯이 올려놓았다. 민호가 참 심약한 친구였지? 회사 일 좀 힘들다고 그렇게 가버리다니, 쯧쯧. 이건 회사 차원에서 마련한 위로금이네. 액수가 적지 않으니 남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라곤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로지 돈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오만함뿐이었다. 상철은 감지덕지하다는 듯 봉투를 집어 들려 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역시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건 타. 그 순간 지영이 상철의 손을 쳐내고 봉투를 낚아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최 이사의 가슴팍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다. 아! 봉투가 최 이사의 가슴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장례식장 안의 모든 소음이 일시에 멈췄다. 상철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이 돈 가져가세요. 당신들이 죽여놓고 이제 와서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거 역겨워서 못 봐주겠으니까. 지영의 목소리가 빈소를 쩌렁쩌렁 울렸다. 이 여자가 미쳤나.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상철이 지영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영문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구석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최 이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턱짓으로 뒤에 서 있던 수행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유족이 슬픔을 못 이겨서 실성한 모양이군. 밖으로 모셔. 시끄럽게 하지 말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둘이 지영에게 달려들었다. 지영이 버둥거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상철은 고개를 돌린 채 아내가 끌려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다. 놔. 이거 놓으란 말이야. 그때였다. 쾅. 빈소의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소리쳤다. 그 손 놓으시오. 기름때 묻은 점퍼 차림의 한씨 아저씨였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과 날카로운 인상의 검사가 들어섰다. 경기 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최명석 씨, 그리고 이상철 씨 2분을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되었다. 최 이사가 헛웃음을 쳤다. 뭐? 살인교사? 증거 있어?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증거라면 여기 차고 넘칩니다. 한씨 아저씨가 손에 들고 있던 USB를 빈소 한쪽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고인의 생전 영상을 틀어놓는 용도에 연결했다. 곧이어 스피커를 통해 지영이 들었던 바로 그 녹음 파일이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냥 사고로 처리하시죠. 뒤처리는 제가 맡겠습니다. 상철의 목소리였다. 시어머니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상철아. 저게 내 목소리냐? 내가 내 새끼 민호를. 아니에요, 엄마. 오해해요. 상철이 비굴하게 손을 저었지만 경찰은 이미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고 있었다. 민호가 형 때문에? 시어머니는 비명 같은 통곡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이사는 변호사를 부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상철은 끌려가면서도 어머니를 부르며 울부짖었다. 지영아.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최 이사가 시킨 거야. 지영은 난장판이 된 빈소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는 끌려가는 남편을 잡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국화꽃 속에 파묻힌 민호의 사진에 머물러 있었다. 사진 속 민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마치 지제됐어, 형수님.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다. 탐욕이 집어삼킨 가족의 비극, 그 처참한 폐허 위에 홀로 남겨진 자의 슬픔이었다. 폭풍 같았던 3일장이 끝나고 3일 뒤 파주에 위치한 납골당 언덕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쌓여있던 눈들이 녹아내리며 대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지영은 부쩍 늙어버린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민호의 유골함이 안치된 유리관 앞에 섰다. 형제간의 비극, 그리고 큰아들의 구속이라는 충격을 감당하기에 노모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시어머니가 유골함 유리에 주름진 손을 대며 흐느꼈다. 돈 잘 버는 큰놈만 자식인 줄 알고. 우리 착한 민호가 낡은 점퍼 입고 다닐 때 춥지 않냐고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줬어. 그저 칠칠 맞다고 핀잔만 줬지? 내가 죄인이야.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사실 지영조차도 민호가 왜 그렇게 늘 돈이 없었는지, 왜 매일 밤늦게 들어왔는지 알지 못했었다. 그저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했을 뿐. 그때였다. 저 멀리 언덕 아래 주차장으로 낡은 마을버스 한 대가 들어왔다. 버스 문이 열리자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들이 줄지어 내리기 시작했다. 손에는 귤 봉지며 사과 박스, 찌그러진 냄비 따위가 들려 있었다. 팔달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과 독거노인들이었다. 그들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언덕을 올라와 지영과 시어머니 주위를 에워쌌다. 여기가 민호 총각 있는데 맞소? 지팡이를 짚은 꾸부랑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시어머니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민호 총각. 이 사람아,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내 보일러 고쳐주기로 했잖아. 올겨울 춥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선? 다른 노인들도 눈물을 훔치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이 총각이 우리 시장의 천사였어. 자기 월급 털어서 우리 영감 약값 대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스마트폰 쓰는 법 알려준다고 매일 밤마다 찾아왔었지. 덕분에 미국 간 손주 얼굴도 봤는데 고맙다는 말도 못했는데
상철은 민호를 두고 무능력하고 빚만지는 놈이라고 비웃었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민호는 누구보다 부자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차가운 세상의 빈틈을 메우고 있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과 같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다. 비록 짧았지만 누구보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간 막내 아들에 대한 가슴 벅찬 자부심이었다. 지영은 고개를 들어 파랗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바람 끝에 훈훈한 온기가 실려왔다. 민호 도련님, 보고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영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어요. 당신의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억할게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마지막 눈송이 하나가 지영의 어깨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차갑지만 따뜻한, 작지만 눈부신 위로였다. 차가운 눈이 녹아내린 자리에 기어코 봄꽃이 피어나듯 민호 씨가 남긴 낡은 휴대폰은 우리에게 진심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뜨거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겉모습이나 지위로 누군가를 평가하곤 하지만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푸는 따뜻한 마음씨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곁에도 묵묵히 세상을 데우고 있는 또 다른 민호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했다면 별표 좋아요, 별표로 그 따뜻함을 나누어 주시고 가족 문제, 거장 머네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